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영남의 한 고을 서씨문중은 높은 벼슬과 학문으로 명성을 쌓아온 명문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성이라 불릴 정도로 경외의 대상이었던 이 가문은 특히 연료를 배출한 집안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의 뒤편에는 숨막히는 규율이 존재했습니다. 서씨문중의 며느리들은 남편을 잃은 뒤에도 철저히 수절하며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윤희는 이 서씨문중의 며느리로 남편을 잃고 안채에 갇힌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반복되는 고독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내 행동이 곧 가문의 명예다 라는 말은 그녀의 삶을 억누르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며 한숨을 삼키고 저택의 우물가와 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 고요한 저택에는 하인 도성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자라온 그는 농사와 여러 집안일을 도맡아 서씨문중의 신임을 얻었지만 윤희를 향한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윤희가 처음 저택에 들어오던 날 연분홍빛 저고리와 초록빛 치마를 입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도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그녀를 마님으로 모시며 조용히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윤희는 도성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씨문중의 며느리로서 그녀에게는 그의 감정을 받아들일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윤희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도성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갈증과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도성은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도 그는 저택에 일을 마친 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워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윤희 마님의 방에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성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문 틈새로 윤희가 목욕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눈을 돌려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윤희는 어깨에서 한복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이 흘러내리자 그녀의 하얗고 매끄러운 어깨와 가냘픈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도성은 숨을 삼키며 발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윤희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을 끼얹으며 몸을 닦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그녀의 곡선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곧게 뻗은 허리와 둥글게 이어진 어깨 그리고 옷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그날 밤 도성의 가슴에 강렬히 각인되었습니다. 도성은 하인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신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어지럽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돌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윤희에게 더 이상 이런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모습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성은 윤희의 안채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방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등잔불의 희미한 빛 아래 윤희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홍두깨가 쥐어져 있었고 그 움직임은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천을 두드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구를 다루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떨림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억눌린 갈망과 고통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을 잃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외로움과 열망은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눌린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달래려 애썼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이 순간만큼은 그 억압을 벗어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성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더없이 연약하고도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억눌린 몸짓과 갈망 어린 표정은 도성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처럼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도 어딘가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도성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윤희를 향해 기울었습니다. 그녀의 고독과 아픔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가 되겠다고, 그녀를 감싸줄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도성은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한 줄기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던 도성의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진지한 태도에 가슴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성아, 나는 괜찮다. 내 마음은 고맙다만 나는 서씨 문중의 며느리다. 감히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녀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도성은 그녀의 말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는 하인이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님이 외로우실 때 곁에 있어드리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도성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외로움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희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가 가져올 위험과 서씨 문중의 무거운 굴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성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마님, 오늘 밤에는 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도성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성아, 너의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럴 수 없다. 윤희는 문을 닫으며 도성을 밀어냈습니다. 도성은 그녀의 거절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단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금음달이 뜨던 밤, 도성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윤희를 밀어내던 그녀의 눈빛이 떠오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느꼈을 혼란과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외로움 속에서 혼자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성은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쪽지를 꺼내 들고 곱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마님, 저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저는 하인으로 태어났지만 마님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금음날 물레방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 진심을 들어만 주십시오. 쪽지를 접은 도성은 윤희의 방에 바느질 도구가 담긴 통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바느질을 할 때면 늘 그 통을 열곤 했으니 이 쪽지를 볼 것은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오후에 바느질통을 열다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쪽지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성아, 그녀는 쪽지를 다시 접으며 손에 쥐고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도성의 고백은 그녀에게 위험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방 창문으로는 물레방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메아리쳤지만 그녀의 발은 점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물레방아는 고요한 밤 속에서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가 강물의 잔잔한 흐름과 어우러져 들려왔습니다. 도성은 물레방아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흰 옷자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성은 그녀를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그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진 듯했습니다. 마님, 정말 오셨군요. 도성아,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구나.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윤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과 흔들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듯한 빛도 어렸습니다. 도성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도성의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도성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윤희는 한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물레방아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도성은 윤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손끝에, 어깨에 그리고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서로에게 얽히고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며 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와 함께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깊은 고독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도성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뜨거웠고 윤희의 떨리는 손끝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은 점점 가까워졌고 억눌려 있던 갈망은 금지된 사랑이라는 경계를 넘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윤희의 눈은 반쯤 감긴 채 그의 어깨에 기대어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볼은 등잔불에 비춰 한층 붉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새색시처럼 부끄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성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암달기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물레방앗간을 나섰습니다. 윤희는 볼이 달아오른 채 손끝으로 뺨을 만지며 도성에게서 한 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밤의 여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새로운 여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억압 속에 갇혀있던 자신이 새색시처럼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만큼은 서씨 문중의 며느리가 아닌 단순히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세상에 드러날 수 없으며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을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타오를 불꽃을 발견했고 그 불꽃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임을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음날의 짧은 밤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아무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윤희와 도성의 운명은 그날 밤부터 새롭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금음날의 밤 이후 윤희와 도성은 매일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물레방아의 낮은 소리와 달빛 아래에서 얽힌 두 그림자 그리고 서로를 느꼈던 순간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고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이후로 자신의 방에서 도성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성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우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도성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윤희의 한복 속 감춰져 있는 그날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마님은 이제 내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서씨 문중의 눈과 귀는 곳곳에 있었고 특히 마을 유지 이부자는 윤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부자는 서씨 문중의 권력을 탐내며 윤희를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독을 무기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루는 이부자가 저택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앉아 윤희를 향해 음흉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렇게 홀로 지내시는 모습이 제 눈에 아깝기만 합니다. 마님 같은 분께는 더 좋은 홍두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희는 그의 의도를 간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차를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부자는 그의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가 몽둥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서씨 문중이 아니라 제게 기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도성이 차를 들고 대청마루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부자의 시선이 윤희에게 머무는 것을 보고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신분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성은 윤희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마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희는 문을 열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금음날 밤 이후 처음으로 깊은 불안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성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위험하다. 누군가 보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도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 부자가 마님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님이 홀로 계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밤 마님의 방에서 지키겠습니다. 윤희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그를 향한 마음 사이에서 다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켜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성아, 나를 지키려는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우린 이미 너무 위험한 관계를 맺었다. 더는 나에게 다가오지 말아라. 그날은 내 외로움 때문이었다. 너가 오늘 이 방을 넘어온다면 난 죽어야 하는 목숨일 수 있다. 그러니 넘어오지 말거라. 도성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제게는 마님이 전부입니다. 제가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마님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윤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닫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돌아가거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이다. 도성은 그녀의 방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윤희는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금지된 것이며 결국 그들에게 비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도성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의 사랑은 점차 서씨 문중 저택의 높은 담장을 넘어 번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도성은 윤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이 들킬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는 그녀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기 위해 애썼습니다. 윤희 역시 그의 존재를 외면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자신도 모르게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유지 이부자였습니다. 이부자는 윤희를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에서도 유명했고 이부자는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희가 자신을 거부하는 데에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이부자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끄럽게 웃으며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윤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께서 혼자 되신 지가 3년이 지난 줄로 아는데 마님은 젊은 정기를 드셨는지 윤기가 좌르르기네요. 말랑한 홍두깨를 구하신 건 아니신지요?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윤희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감춰진 의심이 숨어 있었고 그녀는 그 순간 자신과 도성의 관계가 누군가에게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뒤 이부자는 저택에 하인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도성과 마님의 행적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도성이 마님 곁에서 어울리지 않게 굴고 있는 것 같구나. 만일 무언가 수상한 점이 보이면 나에게 즉시 보고하여라. 하인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도성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은 이러한 감시를 눈치채지 못한 채 윤희에게 몰래 편지를 남기거나 늦은 밤 그녀의 방 근처를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 싶었고 그녀가 느낄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부자는 마침내 도성과 윤희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도성이 윤희의 방에 드나드는 것을 멀리서 본 것입니다. 이부자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도성 따위의 하인이 마님 곁을 맴도는 것을 보며 느낌이 좋지 않았지.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윤희를 자신의 손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서 윤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님,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희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를 내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부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요즘 저녁에 물레방앗간에서 떡을 만들러 간다고 하던데 무슨 떡을 저녁에 만드신지 궁금합니다. 떡을 드시고 싶으면 하인들을 시키시지 왜 혼자서 가시는지요? 혹시 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나요?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저 저희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부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희를 노려보며 말했다. 마님, 저를 속이신다면 큰일이 나실 겁니다. 그 물레방앗간에 도롱뇽이 있나요? 윤희는 그의 농담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부자님, 더 이상 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씨 문중의 며느리로서 본분을 지킬 것입니다. 이부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억누르기 위해 도성을 희생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방에서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감정 속에서도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음날 밤에 짙은 여우는 윤희와 도성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금지된 사랑이라는 족쇄 속에서도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은 두려움보다 더 컸고 두 사람은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여전히 물레방아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물레방아는 두 사람에게만 허락된 비밀의 공간이자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는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그날 밤도 달빛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레방아는 낮은 소리를 내며 강물 위에서 천천히 돌아갔고 도성은 물레방아 근처에서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얀 옷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윤희가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다가왔지만 도성이 보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성아, 기다리게 했구나. 아닙니다. 마님,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향해 있었고 물레방아의 쿵떡 소리는 그들의 숨결과 어우러져 주변의 함창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공간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부자가 시킨 하인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멀리서 두 사람의 만남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라! 정말 마님과 도성이 둘이서 쿵짝쿵짝 하는구나! 이 부자님께서 이걸 알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뻔하지. 하인들은 멀리서 두 사람을 주시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부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하러 떠났고 남은 이들은 침을 흘리며 물레방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성과 윤희는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성은 마님에게 쥐어준 홍두깨를 베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윤희는 그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성아, 너는 어떻게 하려고? 너 혼자 남으면. 도성은 그녀를 단호히 밀어냈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마님께서 무사히 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서두르십시오. 윤희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물레방아 뒤쪽 숲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도성의 말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가 자리를 떠난 뒤 하인들은 도성을 포위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고 도성은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도성! 마님과 몰래 만나온 사실을 이 부자님께 전할 거다! 내 놈이 저지른 일을 모두 밝히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줄 알았느냐? 도성은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없이 그들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희가 무사히 저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붙잡아 이부자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부자는 도성을 보며 본인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을 터뜨렸습니다. 도성, 내가 마님을 넘보더니 결국 내 손에 걸렸구나. 하인 주제에 감히 금기를 어기다니 내 죄를 관가에서 다스려야 마땅하다. 도성은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제가 혼자 짊어지겠습니다.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부자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너 혼자 책임지겠다면 내 목숨을 걸고 증명해봐라.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도성이 이부자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 그가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성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윤희는 서시 문중의 억압 속에서 그의 희생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서시 문중의 며느리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윤희는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 그를 구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아, 너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낼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윤희는 이부자의 탐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시 문중의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냉철하게 이부자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조용히 이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와 겉모습을 최대한 이용해 그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곱게 차려입고 차분한 얼굴로 이부자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께서 제 집에 직접 찾아오시다니 웬일입니까? 이부자는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의 눈에는 은근한 흥미와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부자님, 저희 집 하인 도성이 저를 위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잘못은 모두 저 때문이니 제발 관가에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부자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마님, 제가 왜 그 하인을 놓아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는 금기를 어겼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희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부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도성을 풀어준다면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부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대가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윤희는 그의 의도를 알았지만 그 질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부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서씨 문중의 재산과 제가 진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성이 무사히 풀려난 뒤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부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윤희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탐욕이 번뜩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태도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제안을 수락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님의 요청을 들어드리지요. 하지만 그 대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부자가 윤희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그는 하인들에게 명을 내려 도성을 풀어주었습니다. 도성은 이부자에게 풀려났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윤희를 찾아갔고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성아, 무사히 돌아왔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도성은 그녀를 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 제가 어떻게 풀려난 것입니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윤희는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니 더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이부자는 윤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도성을 풀어준 대가로 윤희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그와의 만남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이부자님, 제가 약속을 어길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 가지시려면 그에 맞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서씨 문중에서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서둘지 말고 신중해 주십시오. 이부자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태도에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이 시간을 이용해 그와 서씨 문중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도성을 구하고 서씨 문중의 명예를 지키며 이부자의 야욕을 저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닥칠 희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성아, 내가 내 곁에 무사히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윤희는 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부자는 윤희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대면하며 낮고 비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도성이 물레 방아에서 보여준 방망이보다 제 방망이가 더 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더 강력하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요? 윤희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치를 떨었지만 표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부자는 그녀에게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도성의 눈앞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윤희는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족쇄가 자신을 얽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부자의 협박을 모른 척할 수도 그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닷새 날 밤 물레방아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부자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겁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나와 서씨 문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저택의 어른들이 모인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의 협박과 그의 음흉한 의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른신들 제가 떳떳하지 못하지만 서씨 문중을 더럽히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부자입니다. 그자가 저를 협박하며 닷새 날 밤 물레방아로 불러 저를 서씨 문중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자를 그냥 두실 겁니까? 서씨 문중의 어른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부자 같은 자가 감히 서씨 문중을 모욕하려 하다니, 그것도 우리 며느리를 탐하다니. 하지만 어른들 중 한 사람은 신중히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닷새 날 밤 우리 모두 몰래 그 현장을 지켜보자. 그자가 진정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의 명예는 그 자리에서 끝날 것이다. 닷새 날 밤 물레방아는 어둠 속에서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약속대로 물레방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서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이부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이렇게 와주셨군요. 이제 당신은 제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요? 윤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부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숲속에서 잠복하고 있던 서씨 문중의 어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부자, 감히 서씨 문중의 며느리를 탐하려 하다니. 이부자는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그러나 서씨 문중의 어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자가 우리의 가문을 모욕하려 들다니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다음 날 서씨 문중은 이부자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이부자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서씨 가문에게 넘겨주고 서씨 문중의 개가 되어 서씨 가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부자가 몰락한 뒤 윤희는 저택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도성과 함께 서씨 문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서씨 문중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성아, 우리 이곳을 떠나자. 가문도 명예도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게 하자. 도성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물레방앗간 좁은 곳이 아닌 강물을 따라 더 넓고 넓은 곳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산길을 따라 도망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자유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윤희와 도성이 떠난 뒤 서씨 문중은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윤희는 이부자의 협박을 받았으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은 윤희가 연료로서 죽음을 택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서씨 문중은 마을 어귀에 연료문을 세웠고 사람들은 그녀의 희생과 가문의 명예를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희와 도성의 이름은 마을에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연료문은 마을 어귀에 남아 윤희가 마치 서씨 문중의 이상적인 며느리였던 것처럼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희와 도성은 다른 마을에서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들만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마을에서는 여전히 열려문이 그들의 이야기를 왜곡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열려문의 뒤에는 진실과 거짓이 얽혀 있었고 가문의 영광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겼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와 도성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가문을 위해 세운 이 열려문이 과연 진정한 영광일까요? 이 열려문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이 가문의 명예인지 아니면 억압된 개인의 희생인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다. 다만 그곳이 궁벽하고 막혀 있으며 땅이 좁고 누추하여 외놈들이 거주하도록 두었더니 저들이 개같이 굴며 도적질을 일삼았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어찌 나라의 도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제 군사를 보내어 이 도적대를 평정하고자 한다. 이는 나라의 법도를 세우고 백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다. 조선왕조실 태종실록 19년 6월. 조선의 어느 해안가 마을. 고요한 밤하늘 아래바람 소리가 마을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강소온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어부의 아들로 매일 아침이면 바다로 나가 어망을 확인하고 물고기를 손질하며 하루를 보냈죠. 소온은 병약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며 살아가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네, 다녀오리다. 소온은 늘 이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은 소온은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죠. 어머니는 그런 소온이 늘 안쓰럽다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평화롭던 마을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소온이 일하고 있던 중 소온의 마을의 불길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어머니, 여동생아. 소온은 일터에서 황급히 집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치며 울부짖고 있었고 낯선 이들이 칼을 휘두르며 약탈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구들이었습니다. 소온은 곧장 가족들을 찾으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하지만 집안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어디로 가느냐? 낯선 왜구가 소온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몸을 비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왜구는 웃으며 소온을 밧줄로 묶었죠. 너 같은 놈은 우리에게 쓸모가 있을 것이다. 끌고 가라. 왜구들은 소온을 무리 속에 던졌습니다. 소온이 눈을 뜬 곳은 거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배 위였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과 발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끌려온 이들도 모두 절망의 눈빛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소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는 몇 날 며칠을 항해한 끝에 낯선 섬에 도착했습니다. 대마도였습니다. 왜구들은 소온과 다른 이들을 끌고 가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것이니 목숨이 붙어 있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들은 끌려온 사람들을 좁고 어두운 막사에 가두었죠. 막사 안에서 소온은 다른 조선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하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해. 소온은 속으로 다짐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소온은 막사의 구석에서 홀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문에는 마을 사람들이 왜구가 오기 전 마을 산 중턱 동굴로 피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만날 것이다. 대마도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짙은 안개가 섬을 뒤덮고 있었고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강소호는 좁은 막사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온통 결리고 지난 밤의 악몽 같은 항해가 아직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마도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소우는 곧장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왜구들은 끌려온 조선인들에게 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서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오늘 끝장이다. 왜구의 한 사내가 고함을 지르며 소운의 등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미 바닥에 주저앉거나 기절한 상태였지만 소운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두려워서일 거야. 우리가 반란이라도 일으킬까봐.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생존의 의지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우는 다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허기와 피로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낯선 그림자가 막사의 문틈으로 비쳤습니다. 소우는 몸을 움츠리며 경계했습니다. 혹시 왜구가 또다시 벌을 주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히 하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왜구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소운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운에게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차가운 밥과 약간의 말린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소운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아야메예요. 여기 사람, 아니 여기 갇힌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먹고 힘을 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아야메는 대마도에서 태어난 혼혈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였고 어머니는 대마도에서 태어난 현지 주민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사랑을 키워갔고 아야메는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왜구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억압했고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습니다. 아야메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겪는 고난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야메, 사람은 태어난 곳이나 피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야. 내가 비록 고향을 떠나 이곳에 묶여 있지만 너는 이 섬에서 자유를 찾고 너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악명 높은 왜구 대장 다케하라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가 조선인이며 다케하라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야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왜구에 대한 깊은 적대심과 복수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외인들은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아야메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할 거야.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최대한 왜구들의 눈에 띄지 않게 키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왜구들은 어머니조차 노예로 부리며 점차 가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병약해져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아야메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경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소운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운이 막사에 갇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야메는 조선 포로들에게 몰래 음식을 나누어 주다 그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로와 고통에 찌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포로들과 달랐습니다. 소운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죠. 아야메가 소운과 협력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운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던 스스로를 잃지 말라 는 말을 되새기며 소은과 동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도울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자유를 되찾는 게 곧 나의 복수니까요. 다케아라는 나의 가족을 빼앗았고 당신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협력한다면 그를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소은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당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곳을 벗어나 자유를 되찾읍시다. 아야메와 소은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에서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소은의 강인함과 헌신에 감화되었고 소은은 그녀의 아픔과 희망 속에서 자신에게 없는 강인한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연대감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목표로 발전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며칠 뒤 아야메는 소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외구의 무기 보관소를 알아봐야 할 거예요. 무기 보관소에는 20명 정도 타고 갈 수 있는 배가 있어요. 외구들이 비상용을 숨겨둔 배예요. 소은은 놀랐습니다. 무기 보관소라니 그건 너무 위험하오.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아 돌아가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당신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아야메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하지만 나 혼자만 나갈 수는 없어. 이곳에 끌려온 동료들도 함께 나가야 해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그들을 설득하고 계획을 세워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도울게요. 그날 밤 소은은 막사 안에 다른 조선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어. 이곳을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하며 설득했고 마침내 몇몇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야메는 몰래 정보를 전달하며 소은과 그의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무기 보관소의 위치, 외구들의 교대 시간, 방심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맞춰져 갔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소은은 매일같이 혹독한 노동을 견디며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려 애썼고 동료들에게도 희망을 북돋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가족도, 당신의 가족도 모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점점 더 강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야메는 소은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존재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은은 동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그녀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끌려온 조선인이 아니라 자신이 감추어둔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소은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커져가는 애틋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야메는 막사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은에게 몰래 다가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은. 소은은 그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아야메, 무슨 일이요? 아야메는 작은 꾸러미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이걸 드세요. 오늘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녀의 꾸러미 안에는 정성껏 쌓아놓은 빵과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당신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이상하게 용기가 나요. 당신이 이곳에 갇혀 있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꾸러미를 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야메,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어. 그들의 대화는 조용히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우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차갑고 어둡던 막사의 공기는 온기로 가득 찼고 억압과 고통으로 얼어붙었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소우는 그녀의 숨결과 살결을 느끼며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죠. 소우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낮은 호흡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흔들리게 만두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열정과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거친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스칠 때 아야메는 처음으로 그녀 안에 숨겨진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야메는 떨리는 손으로 소운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운, 당신은 나를 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과 여성스러움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이 순간이 그들만의 세계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으며 마치 다른 이들의 존재는 잊은 채 서로의 온기에만 의지하며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고 그의 손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그녀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아야메, 소우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소. 당신은 나에게 있어 모든 희망이요. 아야메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소운, 당신과 함께라면 나도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에게 준 용기로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얽히고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온기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닌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억압을 이겨내기 위한 강렬한 약속이었습니다. 막사의 어두운 구석,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속삭이는 숨결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채워나갔습니다. 주변의 억압과 고통은 더 이상 그들을 묶지 못하였고 그들이 만들어낸 희망은 그들 사이에 떠오른 작은 별빛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운과 그의 동료들은 막사의 가장 구석진 곳에 모여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예요. 소운은 낮은 목소리로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면 모두 죽을 것이요. 그러나 성공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야메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들이 이제 교대할 시간이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소운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맙소, 아야메. 아야메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운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소운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소. 우리가 이곳을 벗어난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오. 아야메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이를 삼키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 후에야 모든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준비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야메가 제공한 정보는 매우 정확했으며 경비의 동선은 완벽히 예측되었습니다. 그들은 경비가 느슨한 순간을 노려 조심스럽게 무기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화약과 칼 몇 자루를 챙겼습니다. 그것들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자유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왜구들에게 곧 눈치채지고 말았습니다. 경보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케아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배신자들, 너희는 오늘 밤 여기서 모두 죽을 것이다. 소우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왜구와의 전투는 치열했고 많은 동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소우는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싸우며 동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야메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무력함에 괴로워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녀는 결심을 다지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경비의 허점을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쪽 길이 가장 안전할 거예요. 이 길로 나가세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짓으로 길을 가리켰습니다. 소은과 동료들은 그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배가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섬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소은은 멀어져가는 대마도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요.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겠소. 바다는 여전히 험했고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은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던 동료들과 아야메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대마도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뚫고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소은과 동료들은 자유의 냄새를 맡고 있었죠. 피로가 가득한 얼굴들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벗어난 거요? 한 동료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소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 위의 다른 동료들도 환호를 터뜨렸죠. 하지만 소은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대마도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야메, 당신은 괜찮겠지. 당신과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오.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소.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둔탁한 북소리가 들려왔고 곧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왜구의 대형 함선이었죠. 저게 뭐지? 한 동료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함선 위에서 활을 당기고 있는 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를 돌려라. 놈들을 살아서 잡아라. 다케아라의 거칠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은은 이를 악물며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오. 모두 싸울 준비를 하시오. 그들은 칼을 쥐고 방어 태세를 갖췄지만 작은 배는 왜구의 거대한 함선에 비하면 너무나도 무력했죠. 화살이 빗발치며 배에 꽂혔고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작은 칼을 휘둘러 몇 명의 왜구를 쓰러뜨렸지만 수적 열세와 무기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되었고 다케아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 놈이 그들의 두목인가? 다케아라는 비웃으며 소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것이냐? 소은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싸웠고 자유를 위해 노력했소. 그게 죄라면 그 죄를 묻도록 하시오. 다케아라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뺨을 쳤습니다. 멍청한 놈 같으니 내가 자유를 찾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내 손아귀에 떨어졌구나. 소은과 동료들은 다시 묶인 채 대마도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전보다 더욱 엄격한 감시와 억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케아라는 소은과 그의 동료들을 다른 포로들에게 보여주며 경고로 삼으려 했죠. 너희 중 누군가 또 탈출을 꿈꾼다면 이들의 운명을 보게 될 것이다. 다케아라는 포효하며 군사들을 겁박했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소은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한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포기하지 마시오. 소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시 잡아왔지만 우리의 희망까지 묶을 수는 없어. 우리는 다시 길을 찾을 것이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야메. 소은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을 구하고 싶었지만 미안해요. 소은은 그녀에게 다가가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다시 시작할 길을 찾을 것이오. 아야메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직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과 아야메는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피웠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다시 묶였지만 마음속 불꽃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야메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다시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실패는 더 이상 그들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결심으로 대마도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은은 막사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거친 밧줄에 묶인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억압과 피로는 그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리라.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대마도 정벌을 위한 군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태종은 대마도가 왜구의 근거지로 자리 잡아 조선 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규모 군사를 조직하고 대마도를 철저히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정벌을 위해서는 대마도의 지형, 방어 체계 그리고 왜구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태종은 극비리의 감찰사를 대마도로 파견했습니다. 감찰사는 대마도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과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본국으로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감찰사는 대마도에 잠입해 끌려온 조선인들이 수용된 막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료 포로들을 살피며 협력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탈출을 시도하다 다시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있더군. 그와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소. 감찰사는 조용히 소은이 있는 막사로 접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를 발견한 감찰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소은, 당신이 맞소. 소은은 낯선 목소리에 순간 경계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누구요? 당신은? 조선에서 왔소. 감찰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마도 정벌을 준비 중이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 소은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나를 위해 사람을 보낼 리가 없어. 이곳에 끌려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잊힌 존재요. 그러나 감찰사는 태종의 명령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조선은 당신들을 잊지 않았소. 우리는 대마도를 정벌하고 왜구를 뿌리 뽑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하지만 이곳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오.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이곳을 벗어날 기회도 생길 것이오. 소은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돕는다면 정말로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동료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소은은 조심스럽게 아야메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녀에게 감찰사와 나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선에서 감찰사가 왔어. 그들은 대마도를 정벌할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그들을 돕는다면 이곳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르오. 아야메는 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은,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당신이 정보를 주다 발각되면 그들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당신도 안전하게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요. 아야메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내가 도울게요. 어떻게든. 소우는 감찰사와 다시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대마도의 주요 방어선, 무기보관소, 외구 대장 다케하라의 이동 경로와 방심하는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다케하라는 밤이 되면 자신의 거처에서 술에 취해 방심할 때가 많아요. 그때 경비도 느슨해지죠. 아야메가 말했습니다. 감찰사는 외구의 눈을 피해 움직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고 감찰사는 이를 조선으로 몰래 전달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다케하라는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조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곳에 내통자가 있을지 모르니 모든 것을 감시하라. 소은과 감찰사는 외구의 감시망을 피해 계속 움직였지만 그들의 행적은 점점 노출될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다시 아야메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위험 속에 있지만 끝까지 버텨야 하오. 이번이 우리가 벗어날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오. 아야메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감찰사와 소은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조선군에게 전달될 것이었고 대마도 정벌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불안감과 희망이 뒤섞인 그 밤, 소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하나뿐이다. 반드시 이 계획을 성공시켜야 한다. 대마도의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은과 감찰사는 최후의 준비를 끝마쳤죠. 그들이 모은 정보는 이미 조선으로 전달되었고 조선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출정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은과 그의 동료들이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외구 대장 다케하라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조선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들은 그는 내통자를 찾아내기 위해 잔혹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조선을 위해 일하는 배신자가 있다. 다케하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모두 죽을 것이다. 막사에 갇혀있던 조선인 포로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의심하며 흔들렸고 다케하라는 일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소은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오. 조용히 계획대로 따르시오. 그날 밤 대마도의 해안에는 조선군의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선의 군사들이 몰래 상륙하며 방어선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대마도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죠. 그들은 소은이 제공한 정보를 따라 외구의 약점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소은은 감찰사와 함께 동료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막사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선군과의 합류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소은은 한 발 한 발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도중에 다케하라와 그의 부하들이 그들의 탈출을 눈치챘습니다. 놈들을 잡아라! 다케하라는 거친 목소리로 외쳤고 왜구들이 소은과 그의 동료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동료들을 앞세우며 마지막으로 뒤를 지켰습니다. 그는 다케하라와 마주하며 단단히 칼을 쥐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케하라. 조선군이 이곳을 정벌하고 당신의 악행도 끝날 것이오. 소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케하라는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나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두 사람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다케하라의 공격은 거칠고 무자비했지만 소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야메와 동료들 그리고 조선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었죠. 마침내 소은은 마지막 일격으로 다케하라를 쓰러뜨렸습니다. 다케하라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며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은은 비틀거리며 동료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이미 조선군이 왜구의 중심 거점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조선군의 승리를 알리고 있었죠. 그 순간 아야메가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소은, 당신이 해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은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해낸 것이오. 이제 당신도 자유요. 조선군의 정벌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마도는 왜구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고 조선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은과 그의 동료들은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야메는 소은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소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고향으로 갑시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일 테니. 그들의 배는 서서히 조선의 해안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억압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죠. 소은은 바다 너머로 보이는 고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 정벌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를 근절하기 위해 대마도를 정벌한 일이다. 고려 말에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였는데 대마도는 그들의 근거지였다. 이에 고려, 조선 정부는 1389년 창왕 1, 1396년 태조 5과 1419년 세종 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특히 세 번째 정벌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졌다. 정벌 이후 대마도는 조선과 통교하고자 하는 일본 측 세력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왜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을지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만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문을 쌓고 도리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도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을지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채 녹봉도 받지 못하는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글 공부 외에는 농사, 상업도 할 줄 몰라 살림살이는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마저 모두 다 떨어져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빙고는 항상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을지는 학문을 함께 배운 친구가 과거에 급제의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을지는 언젠가 그 친구가 말하기를 살기 어렵거든 우리 집에 와서 쌀이라도 갖다 먹고 해라.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는 그 말만 믿고서 무작정 한양으로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결심한 을지는 집신을 신고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양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깊은 산길을 따라가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고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걷다 보니 그가 걸어온 길은 낯설고 산과 들로만 이어져 있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길을 헤매다 지쳐서 땅에 앉은 그는 한양에 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던 순간 멀리서 흐릿한 불빛이 어슴푸레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속에서 길을 찾은 듯한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을지는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더 가다 보니 어느새 그럴싸한 기와집에 낮고 작은 담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차가운 밤 공기를 밀어내며 그곳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기와집의 문 앞에 다다르자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안에 누구 없소이까? 잠시의 침묵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마치 그날의 어두운 밤과는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 저고리와 푸른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양반나리께서는 이 밤중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은은하고도 또 다른 차원의 고요함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저 여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길을 잃었소이다. 한양으로 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밤이 저물어 방황하고 있었소. 혹시 오늘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여인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저 혼자뿐인데 어쩔까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밤중에 다른 데를 가시지도 못할 터이니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방을 안내해 준 여인은 을지를 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룻밤도 묵게 해주시는데 어찌 밥까지 얻어먹을 수 있겠소이까? 나는 괜찮소이다. 꼬르륵. 여인의 청을 거절한 을지의 배에서 소리가 나자 나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장해 보이시니 얼른 밥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 여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을지는 방 안에 들어와 따뜻한 기온을 느끼며 지친 몸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을지는 몸의 긴장을 풀며 서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을지가 잠시 쉬고 있을 때 밖에서 여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선비님. 시장하실 텐데 밥이라도 얼른 드시지요. 여인의 말을 듣고 문을 열어준 을지는 눈앞에 펼쳐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속에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갈하게 놓인 밥상에는 신선한 채소와 구운 고기 그리고 고운 국물이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을지는 이 깊고 어두운 산속에서 어찌 이런 만찬을 차려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갔지만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터라 앞뒤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을까요? 배가 부르니 자신이 먹고 있는 모습을 그저 미소 지으며 보고 있던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고독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궁금증이 생긴 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혼자 계신 데에서 이리 크나큰 대접을 받으니 너무 송구스럽구려. 이곳에서는 혼자 지내고 계신 것이요. 왜 이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요? 여인은 한숨을 쉬면서 푸념하듯 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나의 서방이 돌아가시니 세상 만사가 다 싫어져서 그냥 산속으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그렇게 지내시면서 외롭진 않소이까? 혼자 살기엔 외로움이 클 것 같소이다. 여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로움은 길들여져 가는 법입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 속에서 나름의 평화를 찾았답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쉬시지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는 여인의 뒷모습을 본 을지는 그녀의 고독 속에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든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다시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을지는 이름 모를 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선비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여인은 선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덕분에 편히 쉬었소. 갈 길이 멀어 감사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참으로 고맙소. 나는 을지라 하오만 부인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그 말은 들은 여인은 같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청사라 하옵니다. 을지님께 부탁이 있으니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녀의 부탁이 궁금한 을지는 그녀에게 무엇이냐고 물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하루 종일 산길을 걸으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하루만 더 쉬다가 가시지요. 어째 보내기가 싫습니다. 여인의 손길과 간절한 목소리가 을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한양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 채비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였는데 자신을 붙잡는 어여쁜 여인을 보니 하루만 더 쉬고 한양으로 부지런히 가겠노라고 다짐하고는 결국 청사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멋쩍게 짐을 풀고는 다시 따뜻한 방 안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청사는 그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며 아무 걱정 없이 쉬도록 도왔고 을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청사의 맛있는 밥과 어여쁜 미모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청사는 을지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청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다 보니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 주무시지요. 을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고단함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청사는 누워있는 을지에게 다가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이에 을지의 손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미세한 접촉만으로도 을지는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옷깃을 풀고 그가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순간 청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그의 모든 의심을 뚫고 들어갈 만큼 부드럽고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청사의 존재가 그의 모든 감각을 차지하며 이 순간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그 속에서 녹아내리듯이 풀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 하나하나가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을지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청사는 그가 저항할 틈도 없이 부드럽게 그를 이끌었습니다. 청사의 가녀린 속삭임은 을지의 귀를 간지럽혔고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따뜻한 숨결은 그의 피부를 스쳐 지나며 점점 더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두 사람은 하나로 포개어진 듯 밤이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을지는 매일 청사의 진수성찬을 받아먹고 매일 밤 청사와 한 이불을 덮어간 지 어느덧 달포가 되었고 을지는 자신이 한양에 가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려 갈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청사의 밥을 맛있게 먹고 청사와 거사를 치른 후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집에는 가족들이 나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이렇게 계속 머물다간 모두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 순간 뒤척이는 을지의 행동에 청사도 잠에서 깨어 을지에게 물었습니다. 안 좋은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청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고 편안을 가져다 주었지만 을지는 결국 청사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청사, 이제는 떠나야 할 것 같소이다.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소. 청사는 그의 말을 듣고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을지님 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미 다 보내두었답니다. 을지는 청사의 말에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소이까? 청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사실이고 말고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더 머물다 가세요. 그 말에 을지는 더 이상 이별을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그곳에 머물며 청사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다시 한번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을지는 청사의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청사의 집은 마치 현실에서 벗어난 듯한 환상의 공간이었고, 을지에게 있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달포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청사는 을지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즐거우신가요? 여기서의 시간이? 노을빛이 청사의 얼굴을 감싸며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을지에게는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사 덕분에 안 즐거울 수가 있겠소이까. 하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족들이 나만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나 홀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이러는 게 맞을지 모르겠소이다. 청사, 이제는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참에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소. 을지의 말에 청사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에게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하겠소. 내 당신을 잊을 수 없고 갚아야 할 은혜가 있으니 꼭 다시 찾아오겠소이다. 청사는 방으로 들어가 을지가 떠날 준비를 돕기 위해 손수 정성스럽게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쌀이며 반찬, 필요한 물건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며 그녀의 손길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사는 마당으로 나가 직접 한 필의 말을 이끌고 와 을지에게 건넸습니다. 멀리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을 타고 가시면 더 수월할 테니 편히 사용하십시오. 을지는 말까지 내주는 그녀의 배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이 몇 번이고 흘러나왔지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청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청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시는 길 아무 걱정 없이 편히 다녀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을지는 청사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집을 향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청사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며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을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소, 청사. 꼭 다시 찾아오겠소. 그렇게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의 곁에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을지는 청사가 건네준 말 때문에 빠르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소식 없이 떠나 있던 을지를 다시 보게 된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벗을 두셨길래 이렇게 많은 재물을 보내주셨는지요. 아내는 놀랍고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쌀자루, 비단꾸러미, 그리고 은화가 가득한 상자를 보며 가족 모두의 얼굴에 안도와 환희가 번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천진난만한 모습에 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찔리는 듯했습니다. 아, 그럼 내가 벗 하나는 잘 두지 않았겠소. 을지는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애써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 재물이 모두 청사가 보낸 것임을 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배려와 정성,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해 마련해준 재물이 너무도 막중했기에 을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찌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생에 이런 덕을 본 적이 없구나. 그는 청사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가족의 따뜻한 환대와 아내의 성심 어린 대접은 그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청사의 다정한 눈빛, 그윽한 미소, 정성 가득한 대접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사의 얼굴과 목소리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뿐이었습니다. 을지는 몇 번이고 이 마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끝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 보더라도 다시 찾아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을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길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도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결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말도 돌려가며 명분을 세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친구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오겠소. 금방 돌아올 터이니 걱정 말아 주시오. 그는 말을 타고 다시 산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사의 집이 보일락 말락 하는 곳에 다다랐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보게, 잠깐 내 말을 들어보게. 낯선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을지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커다란 오동나무 밑에서 손짓하며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산 중에서 뉘십니까? 을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누구를 찾아가는 길인지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멈춰 세운 것이네. 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 저를 어찌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자네 선친과 친분이 있던 사람일세. 자네가 큰 위험에 빠질까 염려돼 내려온 것이지. 지금 자네가 여인을 만나러 간다면 큰 위험에 빠질 것일세. 그 말을 들은 을지는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위험이라니요? 제가 찾아가는 분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마운 분일 뿐입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찾아가는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네.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야. 사람들을 홀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아주 위험한 요괴라네. 을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분이 요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와 오랜 시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 살아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보는 어르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자네가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깨달을 걸세.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게. 노인은 을지에게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집에 당도하면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뒷담을 넘어가 방 안을 엿보게. 그러면 여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그녀가 밥상을 차려오거든 밥 한 술을 입에 물고 있다가 여인을 향해 뱉어버리게나. 그것만이 자네가 살 길이야. 노인의 말을 듣고 을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러주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청사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을지는 청사의 집에 다다르자 발길이 망설여졌습니다. 백발 노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을지는 한참을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노인의 말대로 집 뒤로 돌아 담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장을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선 을지는 숨을 죽인 채 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을지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풍지의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하였습니다. 그는 흘러나오는 소리를 막으려는 듯 입을 두 손으로 막고 방 안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아닌 커다란 구렁이가 굼실굼실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윤기 어린 푸른 비늘을 번뜩이며 방 한가운데 몸을 따리 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움직일 때마다 비늘 사이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신비로우면서도 오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푸른 구렁이의 모습은 그 존재 자체로 위험이 있는 듯 하였고 붉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날카로운 빛을 내뿜으며 을지를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듯 했고 그 주변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듯 을지는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여지껏 따뜻하게 자신을 대해주었던 청사와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을지라도 그녀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절망 속에서 구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을지는 두려움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을지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담을 다시 넘어 대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청사는 환한 미소로 을지를 맞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았던 구렁이와는 전혀 다른 이전에 항상 자신을 따뜻하게 쳐다보던 고운 얼굴의 청사가 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을지는 청사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방금 전에 자신이 보았던 것과는 달리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에서 굼실거리던 푸른 구렁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을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청사는 이전처럼 정성껏 진수성찬을 차려내왔습니다. 음식의 향기는 여전히 그의 배고픔을 자극했지만 을지의 손은 숟가락을 움켜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녀의 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그녀는 나를 구했고 내 가족에게 희망을 준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을지는 청사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운 달빛처럼 하얗고 그 미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을지를 향해 먼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고 싶었답니다. 을지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터인데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을지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천천히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입속에서 밥알 하나하나가 이물감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꼭꼭 씹었습니다. 이윽고 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밥을 뱉으면 나는 살겠지만 그녀는 죽겠구나. 청사가 나를 위해 베푼 은혜를 내가 이렇게 보답할 수가 없구나. 그의 목구멍을 넘어가는 밥알은 마치 뱀의 비늘처럼 꺼끌꺼끌한 감촉을 주는 듯했고 이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을지는 끝내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을지는 이제 끝이구나라며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 청사는 을지의 손을 덥석 잡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을지님, 어찌 그 밥을 제게 뱉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을지는 깜짝 놀라며 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으셨단 말입니까? 청사는 미소를 머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알아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것뿐이지요. 청사는 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을지님께서 집에 오시기 전 산속에서 만난 그 백발로인은 천년 묵은 진해옥괴가 둔갑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무기로서 이 골짜기에서 함께 수백 년을 살아왔지요.
하지만 우리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할 운명이었습니다. 을지는 이야기로만 듣던 이묵이라는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묵이라 하셨습니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둘 중 하나만 승천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진의 요괴가 둔갑한 노인이 저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을지는 믿기 힘든 이야기에 혼란스러웠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런 을지의 모습을 본 청사는 눈빛이 더욱 깊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을지님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받는다면 제가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 정해져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을지님을 이용해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을지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저는 이제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사는 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청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덕분에 누린 호강이 과분했기에 차라리 저 혼자 죽고 말자고 결심했었습니다. 청사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기는 왜 죽으셨겠습니까? 만약 을지님께서 제 밥을 뱉으셨다면 오히려 큰 화를 입으셨을 겁니다. 천년을 기다린 일이 물거품이 되는 판인데 그 노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그러니 을지님께서는 옳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을지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이해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었으니 더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을지님의 앞길에 평안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청사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갑자기 뇌성경력이 치고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청사는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을지는 두려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을지는 자신이 거대한 바위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밑에는 청사가 용이 되기 위해 돌을 닦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니었구나. 청사여, 부디 그곳에서 편안히 살기를. 그날 이후 을지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옛날부터 구렁이는 용으로 승천할 가능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이자 집안의 재물을 지키고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곧 성공과 번영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의미하며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축복 그리고 하늘이 내리는 특별한 운명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용이 된 구렁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가정의 평안과 번영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야화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올해가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인 만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재밌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